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거의 다 이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야당 시절에는 뭐 비판 또 해야 되고요. 충분히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칼자루를 쥐고 이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면 섣불리 풀었다가 혹시라도 집값이 오르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정치 기반도 지금 국회가 지금 왜냐하면 그러고 2년 뒤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총선이 있고 그래서 섣불리 풀어주기가 어려워요. 일기 신도시도 말처럼 금방 풀어준다. 투기 우려 그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생각처럼은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 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몇 시까지 보셨습니까? 개표 방송 다 보셨어요? 3시까지? 끝까지 다 봤습니다.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 동계올림픽보다 더 재밌게 봐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대선 방송이 있었나 싶습니다. 득표율이 0.73% 포인트. 역대 대선의 최소 득표 차이라고 하죠. 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허경영 후보하고 단일화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 득표를 보면. 자, 지금 시장은요 주식이 먼저 좀 들썩거리고 있는 게 앞서 우리 분석했지만은 이제 워낙 명확하게 이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이 나뉘기 때문에 이제 그 수혜 업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가 윤석열 당선인은 주식 양도세를 지금 폐지할 것을 공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우리는 이제 주식 소득에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는 반영이 되고 있고. 실은 핵심은 부동산이었죠. 어쩌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랬고 이번 대선도 부동산이었었는데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정책들 한번 정리를 하고 그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오늘 이런 순서대로 가보죠. 일단 우리가 쭉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공급 계획부터 봐야 되겠죠.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20만 호에서 공공이 50만 호, 200만 호가 민간주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그냥 통합해가지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겠다. 재산세 인하 효과를 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생애 최초 취득세는 면제해주겠다. 그 내용이 있었고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면제 2년 유예 2년을 하겠다라는 게 공약 내용이었고요. 공시가격은 2020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시켜 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세제 개편안으로 볼 수 있겠고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좀 활성화하겠다. 특히 일기 신도시들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고 대출 규제도 좀 있습니다. 80%까지 LTV 신혼부부 생애 최초 뭐 이런 분들은 80%까지 상향 조정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굵직한 대표 부동산 공약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첫 번째가 공급. 250만 원 공급인데 이제 50만 원은 공공사이드라고 치고 200만 원을 공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금 완화고요. 세 번째는 대출 규제 완화.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분석을 해볼 텐데 민간 사이드에서 200만 원을 어떻게 빼죠? 이거 재건축 재개발 다 풉니까 그러면? 이걸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줬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윤석열 당선인이죠. 뭔가 지금부터 해서 200만 호를 없던 주택을 새롭게 플러스 알파하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공급 계획들 다 합치면 200만 호 정도 돼요.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거기에 원가주택 뭐 역세권 첫집 50만 호 해서 250만 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3080에서 뭐 80만 호 나오고 뭐 100만 호 나오고 3기 신도시도 있고 그게 한 35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3기 신도시에서. 거기에 또 200만 호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숫자고요. 그게 아니라 나왔던 계획에 살을 좀 더 붙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저는 나왔던 계획들 또 쉽지 않을 것 같다. 200만 호가 지금 계획이잖아요.
분당 신도시가 97,000호 10만 호 정도면 25개를 지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아무리 계획이 잘 나오고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계획들이 나오더라도 3기 신도시 20만 호, 30만 호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250만 호가 물론 뭐 20년 내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5년 내에 이렇게 공급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포부를 밝혔고 네. 민간 주도라는 그 테마, 그 네네. 핵심 때문에 네네. 재건축 시장은 아 그럼요. 규제는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확 도는데요. 엄청나죠. 네. 지금 이 공약 내용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일기 신도시를 건드렸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지금 답을 못 내고 있는데 용감하게. 분당 일산이죠. 그렇죠. 분당, 일산, 삼본, 평촌, 뭐 부천, 중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을 줬단 말이에요. 아 리모델링 또 해도 되지만 나는 재건축 풀어주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데 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이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우리 88 올림픽 아시안 게임 할 때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들 있었잖아요. 기자 선수촌 먼저 지은 다음에 충분히 사용하고 목적이 끝나면 하고? 나중에 분양을 했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어서 이주 수요를 수용하고 끝나면 분양을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하려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대체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논란이 첫 번째 있고요. 또 투기 수요 유입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형평성. 네. 뭐 분당의 어느 단지를 먼저 하게 되면 나머지 신도시나 다른 단지들은 왜 우리를 먼저 안 해주느냐라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민감한 숙제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이제 그 국토부 이제 새로운 장관이 나오고 하면 하나씩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건축에도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안전진단이라든가 네네. 그런 것들은 다 일시에 풀면 풀립니까? 안전진단은 가능성이 있죠. 국토부에서 이제 권한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초과이익 환수제는 초과이익 환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인 네. 국회까지도 가야 되는 문제고요. 초과이익 환수는 또 세금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네. 공약 내용에는 있었지만 막상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세수라는 거는 필요하잖아요. 기획재정부 입장이 있고 무조건 종부세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무조건 없애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좀 조정을 해주거나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전면 폐지까지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재건축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이제 두 가지죠. 안전 진단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네. 것과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게 재건축에서 얻는 이익을 이제 환수한 요 두 가지인데 안전진단도 폐지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필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구조 안정성을 올렸거든요. 네. 그 주민들이 삶의 만족도, 환경 영향을 낮췄단 말이에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 너무 농물 나와서 살기 어려워라고 하면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조 안정성을 높이면서 살기 어렵다고 하고 농물이 나와도 너희 튼튼하잖아. 구조는 튼튼하다. 구조가 네. 튼튼하니까 안 돼라고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비중, 점수 비중 정도를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정현 님이 공약 믿고 투표한 국민이 많은 만큼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단지들 또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많은 기대감이 있다. 기대감 굉장히 네. 크죠. 네. 그러나 정리를 해보면 좀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네. 더 중요한 건 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럼요. 집값이 올라서 뭐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이 집값 사실 폭등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을 이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이 될까? 저는 크게 많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거의 다 이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야당 시절에는 뭐 네. 비판 또 해야 되고요. 충분히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칼자루를 쥐고 이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면 섣불리 풀었다가 혹시라도 집값이 오르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정치 기반도 지금 국회가 지금 왜냐하면 그러고 이제 야당이 2년 뒤 될 총선이잖아요. 거죠. 그렇죠. 총선이 네. 있고 네. 그래서 섣불리 풀어주기가 어려워요. 일기 신도시도 발처럼 금방 풀어준다. 투기 우려
그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생각처럼은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수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풀까요? 궁금합니다.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뭐 아직 이야기가 나온 게 없고요. 네. 저는 규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면 강화했지 이걸 풀게 되면 물론 뭐 빨리 진행되는 부분도 네. 있지만 네.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급 정책 처음 봤고요.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세금 정책입니다. 네. 우리가 살 때 취득세, 네네. 갖고 있을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세인데 네네. 취득세부터 보죠. 생애 최초로 집 사시는 분들은 취득세 면제죠. 네네. 면제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한시적인지 아닌지는 안 나왔는데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아 예. 첫 집을 사고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한 푼도 아쉬운데 그렇죠. 취득세는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면제를 해줘도 네. 저는 전세 사셔야 되는 분들은 전세 살아도 되지만 사고 싶은 분들은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생애 최초 한 번이라면 이 정도 혜택을 줘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뭐 충분히 해야 된다는 정책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할 수는 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왜 가능성이 높냐면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한다라고 했고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안 사신 분들은요. 예. 살 의지가 없거나 구매 능력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미 살 사람들을 많이 샀기 때문에 예. 면제해줘도 아마 지자체나 정부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세수 투기 감소에 수요도 대해서. 아니고. 투기 예. 수요도 아니고요. 예. 명분도 있고요. 실제로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보유세인데요. 이제 재산세와 고가주택의 종부세로 나뉘게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종부세를 점점 완화한 다음에 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합쳐서 하나의 이제 맞습니다. 보유세를 만들겠다는 거죠. 야, 이게 아이디어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뭐 네. 저도 필요는 하다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라고 어려워요? 봅니다. 네. 왜 어렵냐면 네네. 이게 소득세법 개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종부세니까. 민주당이 네. 180석을 가지고 있는 여전한 1야당인데 이제 야당이 되겠죠. 네. 과연 여기에 찬성을 해줄까? 종합부동산세를 그슬로 올라가게 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든 어떻게 보면 정신 네. 뿌리와 같은 부동산 정책인데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아 거기에 박수를 쳐주면서 동의를 해준다.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정부 입장에서도요. 네. 사실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세금이에요. 이게 네.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걸 받아서 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부도 해주게 되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세금인데 이걸 없애버리겠다. 아마 기획재정부가요. 아마 두 손 두 발 들고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은 이제 고가 주택들의 주인분들이시죠. 네. 네. 작년에 이제 많은 엄청난 이제 종부세를 부담을 하면서 올해를 많이 또 기대를 했는데 그럼 올해는 종부세에 큰 변화는 없겠다. 법 개정 안 해주겠죠. 법 개정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는 공정시장 가액비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100%가 됐잖아요. 원래 네. 80이었는데 이제 네. 100%가 됐는데 그거는 낮춰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령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정부 시행령 가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정도를 낮춰서 부담을 소폭 줄여주는 방안으로 갈 것이고요. 네. 물론 민주당하고 잘 협의가 돼서 낮춰주면 좋겠는데 여전히 여당 내부에서도 아니 왜 투기한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라는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거의 협의 보기가 그렇게 빠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마지막 계상하게 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정도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으나 네. 이미 올해 공시지가도 나왔고요. 네네. 네, 여기에 대한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는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되죠.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정도 조정해주면 빨리 근데 해줘야 이미 되는데. 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올해는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시 가격도 환원시키기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세 부분은 약간 힘든 걸로 네. 종부세를 완화해준 당장 시간도 올해부터. 굉장히 필요하다. 네. 올해는 일단은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금 관련 세 번째가 이제 팔 때 내는 양도세인데요. 네. 이거는 좀 시장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거래 활성화 그럼요. 물량 때문에 다주택자들 특히 3주택자 이상들은 지금 거의 세율이 양도세율이 그럼요. 80%인데 맞습니다. 네. 2년간 이제 유예를 한다. 요거는 어떨까요? 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봐요. 우리가 네.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2, 3년 동안 많이 올랐던 게 이게 매물 동결 현상이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이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거죠. 75% 세율, 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82.5%인데 네. 그걸 내고 어떻게 파느냐. 나는 팔고 싶어도 못 팔겠다라는 목소리들이 있고 실제로 1년이나 2년이나 한시적 중과세 면제를 해주게 되면 저는 매물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필요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공약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있는데 자 이제 막상 시작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반대 목소리는 있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죠? 다주택자들 왜 돈 벌게 혜택을 주지? 왜 탈출시켜? 이런 왜 거? 탈출시켜? 네. 정부 말 안 듣고 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투기해서 돈 벌었는데 그걸 또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불로소득 왜 환수 안 해? 국회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물론 추진은 하겠지만 네. 그냥 쉽게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지금 왜냐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이제 후보자 그렇죠. 시절에 1년간의 뭐 기간 맞습니다. 슬라이딩 방식 다르기는 하지만은 공약 내용에는 있었는데 있었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고 우리 국민 있었기에. 중에 다수 사람들도 다 찬성해주면 오히려 힘을 얻는데 네.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제 완화 부분도 취득세 감면 외에는 생애 네. 최초 네. 면제 외에는 좀 넘어야 될 산이 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는 이제 좀 쉽게 갈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대출 규제 완화였습니다. 네. 현재 뭐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로 집값 대비 40% 그다음에 뭐 한 채 이상 되면 이제 안 나오죠, 거의. 네네. 안 나오게 되는데 생애 최초는 80% 그리고 뭐 보통 평균적으로는 70%까지 완화해 준다. 이 대출 규제 완화는 어떻습니까? 대출 규제 완화 필요하죠. 생애 최초에 집을 사는 분들은요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저는 제 대출 규제도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첫 집을 사는데 돈이 네. 많은 분들이 어디 있어? 신혼부부들이나 네. 청년들은 돈이 부족하니까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공약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진 않아요. 지금 또 비규제 지역은 LTV 70%까지 나오고요. 네. 생애 최초나 실수요자들은 10%에서 20%포인트 더 플러스 해주거든요. 네. 지금 또 해주는 정책이 있는데 과연 서울에 규제 지역에 80%를 해주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공약 내용에는 없고요. 네.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더라도 우리 DSR 규제가 있잖아요. 소득 네. 대비. LTV는 가능한데 DSR에서 과연 또 그게 나올까?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 이게 규제가 왜 나왔냐면 우리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가계부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어설프게 80% 90%까지 풀어준다. 70%입니다. 70%죠. 네. 그래서 공약 내용대로 그렇게 풀어줄까?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비규제 지역에 80% 90%를 해준다는 얘기인지 서울에 80%를 해준다는 얘기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DSRL 규제가 있잖아요. 네네.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빚도 그렇죠. 없어요. 지금까지 빚도 없는데 연소득도 좋고. 네, 연소득도 좋고 근데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입니다. 네. 투기자도 아니고 이런 분들에게는 대출을 LTV 집값 대비 70%까지 허용해 주는데 이 사람은 DSR도 안 걸려요.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은 허용되는 거고 맞습니다. LTV를 풀어줬는데 DSR에 걸리면은 어쩔 수 안 없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떤가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DSR 규제가 있기 때문에 LTV를 그냥 물론 다 풀어주면 안 되겠죠. 네. 생애 최초 집 사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80%까지는 해줘야 되고요. 단 네가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이 있느냐만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정책 당국자들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출 규제 쪽은 지금 현재 DSR이라는 네네. 그렇죠? 개인 부채 총 상환 비율인데 네네. 연소득 자기의 모든 빚을 이제 원리금 이자로 갚고 소득 대비해서 이제 맞습니다. 40% 이하까지는 이제 이상은 못 빌리게 하는 건데 DSR이 있으니까 네네. LTV는 풀어줘도 저는 그렇죠. 괜찮다고 막히니까. 봐요. 네. 능력 되는 사람들은 대출 좀 받아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엄경민님 40대 50대도 좀 돌봐주세요. 대부분이 청년, 대부분이 생애 최초 집구입, 신혼부부 40대 50대도 살려주세요. 이런 의견 많았었거든요. 네. 40대 50대 중에서도 집을 안 사신 분들 생애 최초 분들은 저는 혜택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걸 세대별로 저는 구분 안 했으면 제발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빼고. 그렇죠. 네. 아니 처음 집 사는데 왜 청년들만 해줘. 혜택을 한다면 취득세도 그렇죠.
생애 최초 사는 사람들은 다 해줘야 되고요. 대출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팔고 1주택이 있는데 팔고 양도세 비과세 받고 또 사고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대출을 많이 늘려주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생애 최초거나 아니면 뭐 기간을 둬서 10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DSR은 적용하되 LTV는 좀 완화시켜줬으면 DSR이 있으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913번님도 농업인들은 신혼부부 대출도 해당 안 되고 내용들이 속상합니다. 농업인들 분들 이야기. 그리고 사실 너무 복잡해요. 네. 이게 뭐 규정도 많고 조건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심플하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연님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첫 주택에 세금도 완화해준다고 해도 지금 젊은이들 집장만은 꿈입니다. 며칠 전 우리 그렇지. 아들 독립했는데 원룸 하나가 2억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집장만을 하고 하겠습니까? 깜깜합니다. 또 살 곳이 없으니까 아이도 네. 또 안 낳는. 그럼요. 오연욱 님도 있네요. 네. 전세가 2년인데 1년만 유예를 주면 팔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차 3법에 다른 곳보다 전세 가격이 반값입니다. 그걸 안고 누가 살 사람이 있을까요? 임대차 3법도 사실 공약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근데 좀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근데 민주당이 했는데 180석인데. 그래서 이거는 네.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시적 1가구 1주택자들 의견이 굉장히 1가구 2주택자들 의견이 많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한시적인데 그 다른 집 두 번째 집이든 그 한 집을 팔기가 너무 그래요. 짧다. 사실은 그 실수요자거든요. 한시적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규제를 약간 좀 완화를 해줘도 이런 규제들은 저는 좀 완화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주택자들도 이제 한시적으로 출구 전략은 매물이 나와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고요. 다른 규제들은 유지하더라도 실수요자 생애 최초나 아니면 한시적 이런 분들은 좀 규제를 조금 풀어줘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들 최근에 이제 급매물이 나오는 물량이 이분들의 그럼요. 네, 물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간도 너무 짧고요. 규제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완화시켜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들을 살펴봤는데 결론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앞서서 주식 시장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네. 주식은 특성상 그럴 수가 있는데 부동산도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공약 내용들이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요. 네. 막상 대통령이 되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요. 주택 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이에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절대 주택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면 규제를 절대 풀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심을 해야 되고요. 혹시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규제가 다 풀린다. 이런 기대는 전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책들만 자극을 주지 않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들만 풀어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책이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35층 층고 제한이 2014년이었나요? 네. 박원순 시장 그 때 정도 생겼는데 됐죠. 이 35층 이 제한을 풀죠. 네, 풀렸죠. 풀었습니다. 2040 네.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제 풀었습니다. 포함이 됐습니다. 풀렸어요. 네. 이것과 네.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완화와 좀 시너지 효과 이런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몇몇 이게 단지들. 시너지가 되면 파급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룰을 폐지를 했는데 네. 용적률은 그대로 뒀어요. 네.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높이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30층짜리 아파트 동을 세 동을 짓느냐 50층짜리 2개 짓느냐의 차이지 총량은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면 뭐 한강 조망이 나오거나 일부 단지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영향이 없는데 용적률을 잡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높이 규제는 풀렸잖아요. 용적률은 그대로인데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서 용적률까지 풀어주게 되면 이제 날개를 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규제 중에 한 개는 풀고 지금 발목을 하나 잡고 있는데 네. 용적률까지 풀어주게 되면 그 영향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냥 층수만 풀어줘가지고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기가 이제 생각할- 서울시장의 층고 그렇죠. 제한 풀어준 건데 거기에 이제 다른 규제까지 완화해줘가지고 용적률까지 풀어주게 된다면 이거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폭탄급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단지들 압구정동, 뭐 동부이천동, 여의도 네. 이런 쪽이 좀 들썩대고 있다는 거고. 당연히 들썩되죠. 뭐 저라도 들썩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이렇게 정책들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네네. 집값 안정 그리고 주거 안정이죠. 그럼요. 예. 주거 안정이 첫 번째입니다. 네, 우리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 또 윤석열 정부 이 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